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가끔 은행 적금 이자가 이상해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간판에 써붙여놓은 걸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보다 적금 이자율이 조금 높던데 그래서 적금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돈 찾을 때 보면 생각보다 이자가 별로 안 붙어있더군요.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금의 이자율은 사실은 간판에 써붙여 놓은 대로 그대로 믿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1년간 불입하는 적금의 이자가 연 5%짜리라면 우리는 속으로 10만 원씩 12달이니까 120만 원. 120만 원에 5% 이자면 6만 원. 그러면 1년 후에 만기 때 찾으면 126만 원을 찾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첫 달에 부으신 10만 원은 만기까지 1년 동안 쭉 묻어두는 거지만 사실은 마지막 달에 부은 10만 원은 한 달만 묻어두었다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을 때 이자가 6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 만기 적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의 절반인 6개월 정도만 평균적으로 우리 돈을 묻어둔 셈이니까요. 그래서 적금 이자는 은행이 간판에 써붙여 놓은 이자의 한 절반 정도가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8% 이자를 주는 적금이라면 만기 때 쌓여있는 원금의 8%의 절반이니까 4%죠. 4%쯤 이자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원리금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올림픽 입장권이 참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경기장 티켓 가격은 누가 어떤 원리로 정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최근에 향기 마케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군요. 향기와 마케팅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심리학. 오늘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 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지내셨죠? 예. 8월 20일에 마지막 출연이셨는데 예. 석 달 만에 다시 뵙네요. 예, 석 달 동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살만 쪘습니다. 예, 여름에 헤어져서 겨울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잠깐 훑어보니까 향기, 좋게 표현하면 향기,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냄새. 그렇죠. 이게 경제활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오. 마케팅을 하겠다 또는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구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하수들, 초짜들은 말되는 상품으로 자꾸 패키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세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구매하시죠. 이런 겁니다. 작년까지 30만 원에 팔던 거 18만 원에 파니까 사세요. 네, 그렇죠. 아니면 경쟁사보다도 이 제품은 뭐가 더 좋고 어떤 부분이 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합리성에 어떤 의존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 주머니를 가장 손쉽게 털고 왕창 터는 방법은 아시죠? 감정에 소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에 꼭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걸 갖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 이걸 만들면 정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우리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에코백이나 명품 네. 가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슈퍼마켓 비닐봉지랑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죠. 예. 그런데 명품백에 수백만 원을 내는 이유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방식은 감정과 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유도 모르고 나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렇죠. 인지라고 하면 인지는 통제적인 반응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예.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한 생각의 결과 또 합리성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인지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A4로 2장쯤 쓸 수 있으면 산다 이게 아니라 예. 사고 나서도 가만히 잠잘 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거 왜 샀지? 근데 기분이 참 좋네 이런 느낌 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에 따르면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95%는 바로 무의식 영역에서 발현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러한 무의식 영역은 대부분 감정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마케팅 전문가들도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대부분 무의식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결정한다라면 무의식의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감정을 좀 더 긍정적이고 또는 적극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세일즈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모색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호감 어린 감정을 심어주느냐. 그때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오감이면 뭐 시각, 네. 촉각, 청각, 후각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중에서 오늘 제가 먼저 들고 온 것은요. 바로 후각. 냄새만을 자극해도 향기만을 줘도 우리의 주머니는 달라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향수를 쓰는 분들은 예. 쓰는 이유가 뭐 예. 스스로도 즐겁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코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죠. 포근하게 만들거나 맞습니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네. 바로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게 또는 기업 또는 마케팅에 제품에 이용해라. 그렇죠. 투영한 것이 바로 향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도대체 그럼 어떤 향기를 우리 가게에서 풍기면 손님들이 지갑을 더 많이 연다는 거냐? 네.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아마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빵집 근처에서 항상 그러니까요. 저는 만두 한 봉지를 사러 가다가 예. 빵집을 지나가다가 오늘은 빵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요. 마음 바꾼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예.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서 빵집이나 커피숍 이런 데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견 당연히 냄새에 의존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만 향기 마케팅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제품에서도 향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가 에버크롬비 이 회사들은 옷가게. 옷가게들이죠. 예. 근데 이 옷가게들도 매장에 특유의 향기를 나게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켜서 매출 상승을 이끌어낸 바 있고요. 그래요? 예. 들어가면 이 가게 특유의 향기가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소니 전자제품 매장 있죠? 네. 소니도 어떤 향기 전문 그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에어센트라는 향기 전문 회사에게 소니 스타일의 냄새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냄새를 만들어서 매장에 뿌렸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의 긍정적인 이미지, 매출 상승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기 디자인 전문 회사도 있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당신의 제품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가 N14-77 향기가 좋겠어.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 매장에 적합한 향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미세한 향기는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가설 속에서요. 미국의 러커스 대학교에 저넷 하비랜드 존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향기가 소비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한 그룹에는요. 샤넬 넘버 5를 아주 조금 뿌린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에 넣었고요. 다른 방에는 그냥 아무런 향수도 뿌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방에서 각각 그 피실험자들에게요.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글로 어떻게 보면 수필을 쓰는 것들에 대한 과제를 줬고요.
네. 이후 다른 방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이 두 집단에게 마임 배우를 놓고요. 마임 배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감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역할극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글도 한번 쓰고 네. 또 연기도 배워보고 연기를 한번 지도해보는. 내 마임 감정. 배우한테 예, 오히려 그렇죠. 네. 제 어린 시절의 감정은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묘사해 주세요라고 네. 마임 배우에게 예. 지시하는 그런 것들을 시켜본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향기가 있는 방에서 글을 쓴 피실험자들이 향기가 전혀 없는 방에서 글을 쓴 사람들보다도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향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던 피실험자들의 경우에는요, 약 74%가 마임 배우에게 지도하거나 자신의 네.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알려줄 때 마임 배우를 가까이 가서 그들의 신체를 약간 접촉하면서 만져보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로 지도를 했는데요. 경계를 풀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향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뿌렸는데.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런데 향기가 전혀 없는 방에 들어갔던 피실험자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들은 15%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향기가 있으면 네. 사람은 보다 감성적이 되고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이 되고 예.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이고 오히려 심지어 스킨십까지도 하더라라는 거죠. 누군가 네.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느끼고 네. 어떻게 보면 향수 하나를 사용한 거지만 네. 이렇게 향기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유쾌한 생각. 이게 그러니까 특정 향수와 그런 반응이란 뜻이 아니라 네. 모든 향수들이 향기가 네. 긍정적으로만 조향이 됐다면 대부분 비슷한 효과라는 겁니까? 네, 근데 뒷부분에 보면요. 그 네. 향수의 내용이 페퍼민트 향인지 바닐라 향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또 다르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도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만을 제시해 놓고요. 이 그림자를 제시할 때 특정 향기를 퍼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양파향이고요. 또 하나는 레몬향이고 또 하나는 그냥 맹물, 아무 향, 어떻게 네네. 무향이라고 가까울 예, 수 예. 있겠죠. 이렇게 이제 향기를 퍼뜨렸는데 사실 그림자만 가지고는 이 그림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실험 대상들 중에서요, 양파 냄새를 맡으면서 그림자를 접했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남성으로 판단하는 기질이 더 컸고요. 네. 레몬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또 여성으로, 그것도 깔끔하고 단정한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컸더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대상들을 냄새로 인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냄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기질들이 많다라는 걸 또 실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크게 받더라는 거군요. 그렇죠. 받기는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크더라라는 네. 뜻이네요. 그 다음 실험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마자로프 교수라고 뉴욕 시립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향기 종류를 좀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특정 향기를 맡게 한 다음에 이 향기에 대해서 어떤 질감이나 온도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었는데 네. 어떤 향기의 경우에는 따뜻한 질감 또는 따뜻한 느낌을 받고 어떤 향기 같은 경우는 차가운 느낌을 받는 향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따뜻한 그 질감을 느끼고 향기를 느끼는 어떤 향수하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느낌을 갖는 향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시나몬 향기하고 바닐라 향처럼 따뜻한 향을 느끼는 어떤 실험군 하나랑요. 페퍼민트 향이 차가운 향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선글라스 매장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게 한 다음에 그 선글라스 매장들에 각각 어떻게 매출액이나 아니면 어떤 가격대의 선글라스를 주로 구매하는지를 실험해봤습니다. 어떤 향기가 매출을 올리나? 네. 예.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차가운 향기를 풍길 때 또는 향기가 없을 때보다도 네. 따뜻한 향기를 느꼈을 때 고가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 증가했고요. 전체 총 구매 금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향기가 역할을 아까 많이 했다고요? 바닐라라든가 그다음에 시나몬 향 이게 따뜻한 향기로 느껴졌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고. 네, 사람들이 좀 붐비는 곳에 가면 오히려 저기가 좀 물건이 좋은가 보다, 저기가 맛있나 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따뜻한 곳이 원래 사람이 많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런 걸 그런 게 느껴서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그 마자로프 교수가 이제 자동차 광고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는데요. 네. 자동차 광고를 또 보여주면서 향을 또 전달을 해주는데 따뜻한 향과 차가운 향. 그렇죠. 예. 따뜻한 향기를 풍길 때는 그 자동차 광고에 뭐에 중심을 놓고 반응을 했었냐면요. 그 자동차 브랜드의 명망, 명성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관심도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차가운 향기를 풍겨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의 성능이 어떠냐. 이런 데 좀 더 광고에 관심을 두고 그런 광고를 봤을 때 더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팔 물건이 네. 감성에 소구해야 하는 물건인지 네. 아니면 이거 꼭 소비자가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만 하면 딱 우리 제품인데 왜 이렇게 안 따져보실까 하는 제품이라면 오히려 차가운 계열의 향이 그렇겠죠.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자신이 어디다 세일즈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네. 차가운 향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따뜻한 향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했었습니다. 소비자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쪽으로 이제 뇌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네. 실은 물건을 안 사죠. 그 어떤 물건이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무조건 따뜻한 향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래서 네. 이 따뜻한 향에 대해서 아까 저는 그런 가설을 이제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독특한 결론들도 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번에는 향기가 사람들 또는 직원들 또는 학생들의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공부, 학습? 네, 학습이고 또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억력이 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겠죠. 이 순간 전국의 학부모님들과 네. 전국의 사장님들의 귀가 번쩍 뜨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무실에 무슨 향을 뿌려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냐. 저도 한번 여기 좀 봤는데요. 예. 일단 어떤 수험생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이 향기가 도대체 어떻게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1차 실험 때는 아무 향이 나지 않는 그 연필 그리고 아주 연필에는 흔히 소나무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향기가 나는 연필을 주어진 그 실험군이 있었고 두 번째는 좀 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향내가 아주 짙은 차나무 향기가 나는 연필을 주어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차나무 향기가 나는 연필을 주어지고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동일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양쪽 집단에서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차나무 향기가 나는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더라라는 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터들이 네. 자신의 제품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실험했던 또 다른 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향기가 나는 고급 화장지하고요. 네. 향기가 나지 않는 고급 화장지. 그러니까 화장지 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는 향기가 있고 하나는 향기가 없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회사가 두 가지 어떤 브랜드로 이제 화장지를 런칭을 했는데 네. 소비자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더 기억하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봤더니 향기가 나는 제품에 대한 정보 기억력이 훨씬 높더라라는 사실을 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 향기가 긍정적인 향기여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훨씬 오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라는 점이죠.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이 뭐든 내가 파는 제품이 무슨 향기를 갖고 있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맞습니다. 우리는 향기까지는 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향기 마케팅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이긴 한데요. 이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설마 냄새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이나 아니면 우리 인지공학 이런 데서는요. 네. 이런 행태들을 지각 전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한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이 다른 자극에
지각에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네. 전반적인 내 감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바로 지각 전이 효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냄새로서 내가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촉감이나 브랜드나 색깔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 회사 또는 그 기업 또는 개인이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 어린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데 이렇게 지각이 전이 되다 보니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게 지각 전이 효과인데요. 실제로도 이런 원리를 네.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네. 물건 잘 파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야 뭐 커피 향 그 자체죠.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데서 활용했더라고요. 1990년대 초반에 스타벅스가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아주 흥미로운 제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커피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서 커피 네. 아닌 걸 마시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네. 승객들이 제일 처음에 커피 향을 맡으면서 탑승할 수 있도록 제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어떤 승무원들이 입장하기 전에 커피 향을 짙게 아주 풍겨놓는 거예요. 오래오래 끓여놨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탑승객들이 탑승하던 과정에서 커피 향이 아주 그윽하게 나니까 이 커피는 도대체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네. 그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커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커피들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옷가게 잠깐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후아유라는 옷가게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로고가 오렌지를 바탕으로 만든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전체적으로 오렌지 향기가 나도록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세, 21세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옷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어떤 열망이 어떻게 보면 이 상큼한 향하고 같이 결부돼서 구매 욕구가 더욱더 상승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도 있어요. 나이키 같은 나이키는- 경우는 테니스화를 가지고 했는데요. 테니스화를 가지고 꽃향기가 나는 매장에 테니스화를 놓은 경우랑 그렇지 네. 않은 곳에 매장을 테니스화를 넣은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향기가 난 곳에서 우리가 매출액이 한 24% 정도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거나 인지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이키에서는 매장에 향기를 활용해서 제품 이미지를 제고하는 마케팅을 솔찬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향기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네. 이제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사실 우리가 빛공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 냄새공해도 상당히 심해요. 그렇겠죠. 이제 어떤 지역을 가보거나 어떤 그 공간을 가보면요. 서로 바로 이 향기 마케팅을 하느라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후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떤 것도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수준의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믿져야 본전인데 그래도 하죠. 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네. 이거 할 때 돈 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향기 마케팅의 전 예. 세계 향기 마케팅 규모가 3,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3,500억?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가게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지는 않을 많지는 않네요, 테니까 정말. 한 곳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나름대로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성이 좀 상실될 곳에서는 굳이 네. 향기 마케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내가 파는 물건에서 어떤 향이 느껴지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겠는가 이거는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 매장들 들어가면 이거 무슨 향일까 기분 좋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신경 쓴 결과라는 뜻이겠죠. 네. 저도 출장 가면 호텔 가는데요. 네. 호텔마다 독특한 향이 있고요. 또 호텔의 공간마다 또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룸의 향과 비즈니스 미팅하는 룸의 향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 호텔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향을 다 조정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향기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저는 이종훈 평론가 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왜요? 아니 저희 잠깐 파업 때문에 주말 방송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 방송에 아이템들이 참 많은데 다들 왜 그 스포노믹스 언제 하냐고. 감사한 일이네요. 자, 오늘도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볼 텐데 저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오셨던 질문 중에 네. 꼭 듣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입장권 좀 가서 좀 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 입장권이. 도대체 그런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냐도 그렇고 아니 좀 우리 모두 같이 보는 올림픽인데 좀 싸게 해주면 많이도 올 거고 왜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오늘.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송경제 그 패널들 네. 게스트들끼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도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얼마예요? 근데 저는 뭐 사볼 생각도 못해서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14만 원이에요. 한 장이? 예, 한 장이. 한 좌석이? 예. 평균 가격.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평균 가격이고요. 종목별로 다 다르고 또 예선이나 결승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 다르니까 예. 뭐 최저 입장권을 원하시면 2만 원짜리 입장권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나는 가장 비싼 좌석에 한번 앉아보겠다 그러면 90만 원짜리 티켓도 있습니다. 90만 원이요? 네. 물론 개회식 티켓은 가장 비싼 티켓이 150만 원입니다. 저는 제 느낌에는요. 네. 비싼 게 2만 원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영화관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올림픽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쓴 거예요, 사실은. 2만 원. 90만 원짜리 입장권은 뭡니까? 어디 겁니까?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요. 아이스하키. 네,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A 좌석이 90만 원이고 예. B 좌석이 60만 원, C 좌석이 30만 원입니다. D 좌석은요? D 좌석은 없어요. 응? A, B, C 등급만 있어요. 그럼 30만 원이 최저가예요? 네.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3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이스하키 결승전이니까요. 그 인기 종목이니까 비싸다는 뜻인데. 네. 그러면 비인기 종목은 싸요? 그런 기준이에요? 상대적으로 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싼,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 이름이 생소하고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는 종목들. 예, 재미있는 종목들 있죠. 노르딕 복합, 예. 크로스컨트리 스키, 예. 바이애슬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다들. 그리고 또 법슬레이, 루지 예선 같은, 이런 종목들의 B등급 좌석은 2만 원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고 또 하나의 예. 특징이 있습니다. 야외에서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겠네요. 실내와 또 야외의 차이는 네. 있겠네요. 그런데 그 90만 원, 60만 원, 30만 원 해도 네. 다 팔리니까 그런 가격으로 책정했겠죠? 다 안 팔려요. 지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입장권 판매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40% 팔았어요. 전체의 발행 입장권 수의 40%밖에 못 팔았어요. 아직. 그럼 그때 가면 또 다 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까지 다 팔 자신이 없어서 지금 지자체들에게 SOS를 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자체가 대량으로 좀 구매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3만 장 또 대량으로 구매했는데요. 지자체, 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이런 데 지금 SOS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네.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받아도 좌석이 다 찹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비싸요 하더라도 비싸면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가격의 원리니까요. 근데 다 팔지도 못하고 제발 좀 사가세요 할 거면 가격을 낮추면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회 조직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예. 할인을 좀 해주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요. 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못해요. 왜요? 올림픽 입장권 할인은 IOC가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권은 암표로 비싸게 팔 수는 있어도 예. 싸게 할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IOC의 승인이 안 나요. 이 가격을 평창 올림픽 위원회 우리나라가 결정한 게 아니라 IOC가 결정합니까? 조직위랑 IOC가 협의를 해서 같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IOC의 입김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요. 올림픽 입장권 가격 결정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올림픽 입장권 가격을 결정할 때는 먼저 그 나라의 그 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리서치회사에 이제 올림픽 경기 관람 의향도를 조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의 인기도를 측정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와 해외 8개 나라를 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종목별 이 입장권 가격 가안을 만들어요. 여론조사를 해서 오시겠습니까? 해서 오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이제 이건 좀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되겠구나. 대표적인 게 쇼트와 피겨예요. 여자 피겨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자 피겨와 쇼트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러 갈 용의가 있다라는 대답이 쏟아졌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뛰었던 그 경기가 피겨죠. 그렇죠. 여자 피겨죠. 그래서 여자 피겨 같은 경우는 첫날 경기인 쇼트 프로그램이 A 좌석 가격이 55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게. 네. 그리고 우승자가 가려지는 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A 좌석 가격이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 B 좌석과 똑같은 60만 원. 그리고 피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네. 그 종목이고 또 쇼트트랙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거든요. 종목이죠. 그래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A 좌석 가격이 55만 원. 그러니까 남자 아이스하키 B 좌석 가격보다 좀 싸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비싸요. 왜냐하면 쇼트트랙이 55만 원을 받는 건 역대 동계올림픽 최초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장권 가격은 IOC도 결정을 하고 여론조사도 하되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목은 좀 더 비싸고 네. 인기가 좀 덜한 종목은 싸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니까 좀 몰리는 종목은 비싸게 받고요. 그리고 알겠어요. 좀 인기가 없는 데는 덜 받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대회조직위원회가 가안을 IOC에 보고를 하면 IOC가 이걸 그냥 보통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한 대여섯 차례 조정위원회를 열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래요. 근데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아이스하키 결승전인데 이제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야, 뭐 대한민국에서 크로스컨트리나 아이스하키나 인기 없기는 매한가지 아니냐. 근데 뭐 아이스하키가 제일 비싸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하거든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피겨하고 뭐 저 쇼트트랙은 인기 있으니까 네. 비싸다고 쳐. 그러면 남자 아이스하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면 네. 이거 다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아이스하키나 뭐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노르딕 복합이나 뭐 거의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IOC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IO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비싼 경기는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밴쿠버 때도 그랬고 소치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OC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우리 그 조직위원회가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을 했어요. 아, 그래도 과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소치 때 126만 원 받았거든요. 입장권 한 장 말씀하신 네, 거죠? 한 단체석 100장이 아니라 한 장? A 좌석 한 장.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낮추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더니 IOC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 중간 타협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밴쿠버보다는 좀 높게 받고 IOC보다는 그 소치 때보다는 낮게 받고. 그러니까 밴쿠버 때 87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3만 원 더 받는 그래서 거고. A석 가격이 90만 원 된 네, 거예요. 9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가격이 최종 가격이 나오면 이걸 IOC 총회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총회 보고가 뭐 형식적인 절차긴 합니다만 이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알겠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했다가 아무도 안 오거나 그러면 뭐 지자체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팔기는 팔겠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업들에게 좀 팔겠죠. 기업들에게 팔고 또 우리는 또 정가의 보도인 학생 단체 할인이 있잖아요. 단체 할인? 어쨌든 돈은 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 줘서. 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네. 그래도 90만 원에 주거나 30만 원에 줄 텐데 학생들이 그 돈이 남자 어디 아이스하키 있어요? 결승전은 네. 지자체나 일반 그 학생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기보다는 해외 아이스하키 팬들을 위한 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알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표한 금액을 다 팔아도 사실 돈은 밴쿠버 때보다 우리가 못 벌 거예요. 지금 대회 조직위가 내놓은 자료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폐회식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입장권 가격이 밴쿠버 때보다 더 비싸다. 네. 하지만 소치보단 싸지만 밴쿠버보단 더 비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요. 근데 밴쿠버 때보다 입장 수입은 훨씬 적을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뜻이에요?
다 와도 적어요. 왜요? 비싸다며? 네. 자리 다 채우면 돈 버는 거죠. 왜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숫자가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밴쿠버 때 입장권 판매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41억 원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평창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번 입장권 판매 수입 목표로 잡은 액수가 밴쿠버 때보다 1,000억이 더 적은 1,74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 우리가 입장권을 우리가 팔고자 했던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 1,740억 원이 나오니까 당연히 밴쿠버 때보다 돈을 못 벌죠. 아니요. 입장권 가격은 더 비싸게 책정했다고 하고 네. 실제로 목표치대로 다 팔렸을 때를 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 밴쿠버보다 못 이게 받아요? 앞에서 이제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랬잖아요. 네. B좌석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A좌석은 우리가 더 비싸요. 밴쿠버보다. 네. 소주보다 싸고 예. 그런데 B좌석은 우리가 밴쿠버보다 더 싸요. 얼마예요? 그래서 1인당 입장권 평균 가격을 따져보면요. 네. 밴쿠버는 168달러, 우리 돈으로 18만 4,500원이 나왔고 평균이 전체 좌석 평균이 1인당 평균, 네, 예, 그렇죠. 예. 1인당 입장권 한 장의 평균 가격이 전 종목의 그렇게 나왔고. A석, B석, 네. C석의 평균 가격이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14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만 4,500원이 더 싸죠. 그 말은 B석, C석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밴쿠버보다는 좀 싸다. 싸요.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3만 7천 원 받던 걸 우리는 2만 원을 파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밴쿠버는 경기장 규모가 우리보다 커요. 또 동계 종목 인기가 높은 나라답게 전체 발행 입장권 수도 우리보다 36만 장이 더 많았고 네. 판매도 전체 발행 입장권의 97%를 목표로 해서 149만 장을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체 발행 입장권 숫자가 118만 장이에요. 애초부터 밴쿠버보다 경기장 적죠. 자체가 사이즈가 작군요,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90%예요. 전체 발행 입장권 수의 90%인 106만 장을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수입에서는 밴쿠버에 네. 절대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진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평균이 싸다고 하는데도 막 14만 원 얘기 나오니까 14만 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싸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 주변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애들 초등학교 뭐 저학년 애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한번 데려가고 보고 싶은가 봐요. 예. 실제로 뭐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 최초로 열리고 또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네.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문제는 이제 1인당 티켓 가격 그리고 4인 가족이면 네. 또 14만 원이면 그것도 상당히 가서 만만치 않죠. 밥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하룻밤 자고 오면 하룻밤 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금 평창 주변에 숙소에서 가장 싼 숙소를 잡으면 한 4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1박에. 하룻밤에? 예. 아.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주 뭐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나오면 그래도 그 주변도 배우 도시도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예 서울에서 예. 출퇴근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뭐 좀 좋은 경기, 인기 있는 경기, 뭐 피겨 같은 거 보겠다. 네. 그리고 1박 하고 오겠다. 추억 쌓기를 위해서. 그러면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못해도 한 4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아휴. 그 프리만 볼 수 없잖아요. 앞에 쇼트도 봐야 되잖아요. 네. 쇼트 보고 프리 보면 입장권만 10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럼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룻밤 잔다 그러면 한 450에서 6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러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비싸면 네. 아무도 안 올 텐데 물론 가는 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가격 같은 경우에 물론 뭐 IOC의 입김이 크게 움직입니다만은 지난 서울올림픽 때 비하면 사실 그때 경제 수준, 소득 수준과 네. 지금 우리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보면 평창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소위 말해서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음. 개회식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88 올림픽 때는 네, 88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 때 A석 좌석이 가장 비싼 1등석 A석 좌석이 15만 원이었는데 그때 구급 공무원 초봉이 15만 6천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월급을 주면 그래도 개회식 제일 좋은 자리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개회식 제일 좋은 자리가 얼마예요? 지금은 150만 원인데 예. 그 공무원들 기록을 보니까 초봉 그러니까 예. 수당 뭐 이런 거 다 빼고 아, 초봉 그 보면 기준으로 하면 130만 원대거든요. 아,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동안 근로자 월급이 그만큼 안 올랐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는데. 물가 빼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입장권이 안 팔리면 뭐 실패한 올림픽 내지는 텅 빈 관중석 뭐 이런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걱정 안 합니까? 그런 뉴스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회 조직의 입장에서는 입장권 수입이 줄어드니까 걱정은 하죠. 근데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입장권이 안 팔리니까 네.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픽은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관중이 들어오느냐, 예. 뭐 얼마나 많은 관중이 보러 왔냐 안 왔냐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올림픽의 잣대는 TV죠, 정확히. TV 시청률? 네. 그러니까 TV 시청률만 잘 나오면 관중 없어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관중 없어도 이건 성공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IOC나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TV 중계권료가 압도적인 1위라고. 네. 그러니까 TV 중계권료가 압도적인 1위라는 말은 뭐냐면 TV 시청률이 잘 나오면 압도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올림픽 마케팅 스폰서 수입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스폰서들이 원하는 건 TV 그날 시청률. 예.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관중이 와서 A보드 광고판을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이 노출되느냐잖아요. 네. 입장권 판매 수입은 3순위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TV 시청률만 잘 나오면 평창은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걱정하는 건 좋은데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실패할 거라는 식의 미리부터 찬물을 끼얹는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스포츠 평론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일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가끔 은행 적금 이자가 이상해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간판에 써붙여 놓은 걸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보다 적금 이자율이 조금 높던데 그래서 적금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돈 찾을 때 보면 생각보다 이자가 별로 안 붙어 있더군요.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금의 이자율은 사실은 간판에 써붙여 놓은 대로 그대로 믿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1년간 불입하는 적금의 이자가 연 5%짜리라면 우리는 속으로 10만 원씩 12달이니까 120만 원. 120만 원에 5% 이자면 6만 원. 그러면 1년 후에 만기 때 찾으면 126만 원을 찾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첫 달에 부으신 10만 원은 만기까지 1년 동안 쭉 묻어두는 거지만 사실은 마지막 달에 부은 10만 원은 한 달만 묻어두었다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을 때 이자가 6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 만기 적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의 절반인 6개월 정도만 평균적으로 우리 돈을 묻어둔 셈이니까요. 그래서 적금 이자는 은행이 간판에 써붙여 놓은 이자의 한 절반 정도가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8% 이자를 주는 적금이라면 만기 때 쌓여있는 원금의 8%의 절반이니까 4%죠. 4%쯤 이자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원리금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올림픽 입장권이 참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경기장 티켓 가격은 누가 어떤 원리로 정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최근에 향기 마케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군요.
향기와 마케팅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11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해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역할극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글도 한번 쓰고 네. 또 연기도 배워보고 연기를 한번 지도해보는 내 마인 감정. 배우한테 오히려 그렇죠. 네. 제 어린 시절의 감정은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묘사해 주세요라고 네. 마인 배우에게 예. 지시하는 그런 것들을 시켜본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향기가 있는 방에서 글을 쓴 피실험자들이 향기가 전혀 없는 방에서 글을 쓴 사람들보다도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향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던 피실험자들의 경우에는요, 약 74%가 마임 배우에게 지도하거나 자신의 네.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알려줄 때 마임 배우를 가까이 가서 그들의 신체를 약간 접촉하면서 만져보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로 지도를 했는데요. 경계를 풀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향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뿌렸는데.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런데 향기가 전혀 없는 방에 들어갔던 피실험자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들은 15%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향기가 있으면 네. 사람은 보다 감성적이 되고 더 긍정적이 되고 예.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이고 오히려 심지어 스킨십까지도 하더라라는 거죠. 누군가 네.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느끼고 네. 어떻게 보면 향수 하나를 사용한 거지만 네. 이렇게 향기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유쾌한 생각. 이게 그러니까 특정 향수와 그런 반응이란 뜻이 아니라 네. 모든 향수들이 향기가 네. 긍정적으로만 조향이 됐다면 대부분 비슷한 효과라는 겁니까? 네, 근데 뒷부분에 보면요. 그 네. 향수의 내용이 페퍼민트 향인지 바닐라 향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또 다르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도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실험한 연구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만을 제시해 놓고요. 이 그림자를 제시할 때 특정 향기를 퍼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양파향이고요. 또 하나는 레몬향이고 또 하나는 그냥 맹물, 아무향, 어떻게 네네. 무향이라고 가까울 예, 수 예. 있겠죠. 이렇게 이제 향기를 퍼뜨렸는데 사실 그림자만 가지고는 이 그림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실험 대상들 중에서요, 양파 냄새를 맡으면서 그림자를 접했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남성으로 판단하는 기질이 더 컸고요. 네. 레몬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또 여성으로, 그것도 깔끔하고 단정한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컸더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대상들을 냄새로 인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냄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기질들이 많다라는 걸 또 실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크게 받더라는 거군요. 그렇죠. 받기는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크더라라는 네. 뜻이네요. 그 다음 실험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마자로프 교수라고 뉴욕 시립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향기의 종류를 좀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특정 향기를 맡게 한 다음에 이 향기에 대해서 어떤 질감이나 온도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었는데 네. 어떤 향기의 경우에는 따뜻한 질감 또는 따뜻한 느낌을 받고 어떤 향기 같은 경우는 차가운 느낌을 받는 향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따뜻한 그 질감을 느끼고 향기를 느끼는 어떤 향수하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느낌을 갖는 향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시나몬 향기하고 바닐라 향처럼 따뜻한 향을 느끼는 어떤 실험군 하나랑요.
페퍼민트 향이 차가운 향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선글라스 매장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게 한 다음에 그 선글라스 매장들에 각각 어떻게 매출액이나 아니면 어떤 가격대의 선글라스를 주로 구매하는지를 실험해봤습니다. 어떤 향기가 매출을 올리나? 네. 예,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차가운 향기를 풍길 때 또는 향기가 없을 때보다도 네. 따뜻한 향기를 느꼈을 때 고가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 증가했고요. 전체 총 구매 금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향기가 역할을 아까 많이 했다고요? 바닐라라든가 그다음에 시나몬 향 이게 따뜻한 향기로 느껴졌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고. 네. 사람들이 좀 붐비는 곳에 가면 오히려 저기가 좀 물건이 좋은가 보다. 저기가 맛있나 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따뜻한 곳이 원래 사람이 많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런 걸 그런 게 느껴서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그 마자로프 교수가 이제 자동차 광고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는데요. 네. 자동차 광고를 또 보여주면서 향을 또 전달을 해주는데 따뜻한 향과 차가운 향. 그렇죠. 예. 따뜻한 향기를 풍길 때는 그 자동차 광고에 뭐에 중심을 놓고 반응을 했었냐면요. 그 자동차 브랜드의 명망, 명성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관심도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차가운 향기를 풍겨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의 성능이 어떠냐. 이런 데 좀 더 광고에 관심을 두고 그런 광고를 봤을 때 더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팔 물건이 네. 감성에 소구해야 하는 물건인지 네. 아니면 이거 꼭 소비자가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만 하면 딱 우리 제품인데 왜 이렇게 안 따져보실까 하는 제품이라면 오히려 차가운 계열의 향이 그렇겠죠.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자신이 어디다 세일즈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네. 차가운 향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따뜻한 향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했었습니다. 소비자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쪽으로 이제 뇌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네. 실은 물건을 안 사죠. 그 어떤 물건이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무조건 따뜻한 향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래서 네. 이 따뜻한 향에 대해서 아까 저는 그런 가설을 이제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독특한 결론들도 좀 있는데요. 어떤 내용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오감이면 뭐 시각, 네. 촉각, 청각, 후각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먼저 들고 온 것은요. 바로 후각. 냄새만을 자극해도 향기만을 줘도 우리의 주머니는 달라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향수를 쓰는 분들은 예. 쓰는 이유가 뭐 예. 스스로도 즐겁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코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죠. 포근하게 만들거나 맞습니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네. 바로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게 또는 기업 또는 마케팅의 제품에 이유라. 그렇죠. 투영한 것이 바로 향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도대체 그럼 어떤 향기를 우리 가게에서 풍기면 손님들이 지갑을 더 많이 연다는 거냐. 네.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아마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빵집 근처에서 항상 그러니까요. 저는 만두 한 봉지를 사러 가다가 예. 빵집을 지나가다가 오늘은 빵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요. 마음 바꾼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예.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서 빵집이나 커피숍 이런 데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견 당연히 냄새에 의존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만 향기 마케팅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제품에서도 향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가 에버크롬비 이 회사들은 옷가게. 옷가게들이죠. 예. 근데 이 옷가게들도 매장의 특유의 향기를 나게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켜서 매출 상승을 이끌어낸 바 있고요. 그래요? 예. 들어가면 이 가게 특유의 향기가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소니 전자제품 매장 있죠? 네. 소니도 어떤 향기 전문 그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에어센트라는 향기 전문 회사에게 소니 스타일의 냄새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냄새를 만들어서 매장에 뿌렸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
고객의 긍정적인 이미지, 매출 상승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 향기 디자인 전문 회사도 있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당신의 제품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가 N14-77 향기가 좋겠어.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 매장에 적합한 향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미세한 향기는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가설 속에서요. 미국의 러커스 대학교에 저넷 하비랜드 존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향기가 소비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한 그룹에는요. 샤넬 넘버 5를 아주 조금 뿌린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에 넣었고요. 다른 방에는 그냥 아무런 향수도 뿌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방에서 각각 그 피실험자들에게요.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글로 어떻게 보면 수필을 쓰는 것들에 대한 과제를 줬고요. 네. 이후 다른 방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이 두 집단에게 마임 배우를 놓고요. 마임 배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감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도. 경제심리학 오늘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 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지내셨죠? 예. 8월 20일에 마지막 출연이셨는데 예. 석 달 만에 다시 뵙네요. 예, 석 달 동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살만 쪘습니다. 예, 여름에 헤어져서 겨울에 뵈니까 예. 더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잠깐 훑어보니까 향기, 좋게 표현하면 향기,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냄새. 그렇죠. 이게 경제 활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오. 마케팅을 하겠다 또는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구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하수들, 초짜들은 말되는 상품으로 자꾸 패키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세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구매하시죠. 이런 겁니다. 작년까지 30만 원에 팔던 거 18만 원에 파니까 사세요. 네, 그렇죠. 아니면 경쟁사보다도 이 제품은 뭐가 더 좋고 어떤 부분이 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합리성에 어떤 의존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요, 우리 주머니를 가장 손쉽게 털고 왕창 터는 방법은 아시죠? 감정에 소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에 꼭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걸 갖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 이걸 만들면 정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우리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에코백이나 명품 네. 가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슈퍼마켓 비닐봉지랑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죠. 예. 그런데 명품백에 수백만 원을 내는 이유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방식은 감정과 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유도 모르고 나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렇죠. 인지라고 하면 인지는 통제적인 반응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예.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한 생각의 결과 또 합리성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인지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A4로 2장쯤 쓸 수 있으면 산다. 이게 아니라 예. 사고 나서도 가만히 잠잘 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거 왜 샀지? 근데 기분이 참 좋네. 이런 느낌 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에 따르면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95%는 바로 무의식 영역에서 발현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러한 무의식 영역은 대부분 감정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마케팅 전문가들도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대부분 무의식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결정한다라면 무의식의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감정을 좀 더 긍정적이고 또는 적극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세일즈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모색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호감 어린 감정을 심어주느냐. 그때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